지금 베트남에서 그야말로 난리가 났습니다. 베트남 현지에서 도를 넘는 불법 파업을 통해 끊임없이 무리한 요구를 해오던 삼성 공장 노동자들이 결국 본전도 못 찾고 피눈물을 흘리게 생겼기 때문인데요. 역대급 실적을 기념해 지급된 두둑한 특별상여금을 받고도 아무런 통보 없이 집단으로 무단 결근을 일삼는 현지 노동자들의 배은망덕한 행태까지 눈감아줬던 삼성전자였지만 결국 칼을 빼들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과연 이들이 삼성전자에 어떤 용서 못할 횡포를 부렸는지, 결국 분노한 삼성전자는 이들을 어떤 방식으로 참교육했는지 지금 바로 함께 알아보러 가실까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베트남의 심장부, 이곳 타이응우엔에 우뚝 솟은 삼성전자 스마트 팩토리에서 근무하고 있는 호황이라고 합니다. 제 인생의 나이테가 어느덧 30의 문턱을 향해 뻗어가고 있고 이 거대한 기술의 성체에 제 뜨거운 청춘을 바친 지도 벌써 꽤 여러 해가 흘렀습니다. 제 삶이 그려온 이 기나긴 궤적을 온전히 풀어놓기에 앞서 저희 가족이 피눈물을 삼키며 건너왔던 험난하고도 아픈 시간의 강에 대해 먼저 이야기해야만 할 것 같습니다. 그 시간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지금의 저를 결코 설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희 가족의 소박했던 세상이 한순간에 산산조각 나며 송두리째 무너져 내린 것은 제가 푸른 꿈을 키워야 할 고등학교 1학년 16살 되던 해의 일이었습니다. 집안의 유일한 그늘이자 버팀목이셨던 아버지께서 칠흑 같은 어둠 속 빗길에 오토바이 사고로 허망하게 세상을 등지신 겁니다. 그날은 하늘에 구멍이라도 뚫린 듯 억수 같은 장대비가 쏟아졌습니다. 아버지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고된 건설 현장의 흙먼지를 털어내고 낡은 오토바이 핸들을 잡고 집으로 돌아오시던 길이었습니다. 폭우로 한치 앞도 분간하기 힘든 시야와 살얼음판처럼 미끄러워진 도로 위에서 육중한 몸집의 덤프트럭이 내뿜는 불빛을 미처 피하지 못하셨다고 나중에 경찰에게서 전해 들었습니다. 청천벽력 같은 소식에 넋이 나간 채로 병원 영안실로 달려갔을 때 아버지는 이미 이 세상의 온기를 모두 잃고 싸늘한 주검이 되어 계셨습니다. 더러운 작업복 차림 그대로 하얀 천 아래 잠들어 계신 아버지의 축 처진 어깨를 마주하고서도 저는 도저히 눈앞에 펼쳐진 이 참혹한 현실을 제 것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비극의 서막은 아버지의 부재가 남긴 거대하고 시린 공백 속에서 비로소 올랐습니다. 어머니는 가장 사랑했던 동반자의 갑작스러운 죽음이 남긴 정신적 충격을 끝내 감당하지 못하셨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남편 잃은 아내의 당연한 슬픔이라 여겼습니다. 눈물로 밤을 지새우고 식음을 전폐하시는 모습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지만 시간이 약이 되어줄 거라 막연히 믿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어머니의 상태는 회복이 아닌 악화의 길로 치달았습니다. 아버지가 잠시 아주 먼 곳으로 출장을 가셨을 뿐이며 곧 선물을 한 알을 안고 돌아오실 거라는 헛된 말씀을 주문처럼 되뇌기 시작하셨죠. 해가 저물고 어둠이 내릴 때마다 낡고 삐걱거리는 현관문 앞에 멍하니 웅크리고 앉아 돌아오지 않을 아버지를 기다리시는 어머니의 작은 뒷모습을 지켜보는 것은 제 여린 마음에 지울 수 없는 깊은 상흔으로 남았습니다. 결국 어머니는 깊은 우울증과 함께 몸져 누우셨고 얼마 지나지 않아 집안의 모든 경제 활동은 멈춰섰습니다. 어느 스산한 아침, 식탁 위에 놓인 것은 따뜻한 밥 한 그릇이 아니라 어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남기신 짧은 편지 한 장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어미를 용서하거라. 어미가 더는 너희의 무거운 짐이 될 수 없겠구나. 그 몇 줄의 위태로운 글귀를 마지막으로 어머니는 병상에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는 몸이 되셨고 저희의 세상은 빛을 잃었습니다. 그렇게 고작 16의 저는 병든 어머니와 아직 제한 몸, 건사하기도 힘든 새 동생을 책임져야 하는 실질적인 가장의 무게를 짊어지게 되었습니다. 바로 아래 똑똑했던 여동생이 14살, 장난기 많던 남동생이 11살, 그리고 막내는 이제 겨우 아장아장 걸음마를 뗀 5살짜리 코울리게였습니다. 제 앞가림조차 버거운 나이였지만 저에게는 슬픔에 잠겨있을 시간도 주저앉아 울고 있을 사치도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동생들의 굶주린 배를 채우고 달아빠진 신발을 사주고 아픈 어머니의 약값을 마련하는 것이 제 삶의 전부이자 유일한 목표가 되어버렸습니다.
친구들과의 추억이 가득했던 정든 학교를 그만두는 것은 제 심장의 가장 연한 부분을 날카로운 칼로 도려내는 듯한 극심한 아픔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장 내일 아침 온 가족이 먹을 쌀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에 책가방의 무게는 견딜 수 없는 사치와도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동네 시장 한 구석에 좌판을 펴고 과일을 떼다 팔았습니다. 아직 별도 잠들지 않은 새벽 4시에 일어나 도매시장의 거친 욕설과 흥정 소리 속에서 하루를 시작했고, 온 세상이 캄캄한 어둠에 잠긴 밤이 되어서야 천근만근 무거운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제 손에 쥐어지는 푼돈은 5 식구의 입에 풀칠하기도 벅찼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름 없는 공장들을 끝없이 전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땀과 유독성 본드 냄새가 뒤엉켜 숨을 쉴 수 없었던 신발 공장, 숨막히는 화학약품과 먼지가 폐부를 찌르는 의류 공장, 밤낮 없이 돌아가는 컨베이어 벨트 앞에서 손가락이 마비되도록 나사를 조여야 했던 전자제품 조립 공장까지. 어떤 악덕 공장주는 하루 14시간의 살인적인 중노동을 강요하고도 약속된 임금의 절반도 채 주지 않았고, 또 다른 곳은 최소한의 환기 시설조차 갖추지 않은 지옥. 같은 작업 환경 탓에 매일 머리가 깨질 듯한 지독한 두통과 메스꺼움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희 절망적인 인생의 항로를 180도 바꿔놓을 운명적인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다음 부분을 여러분께 전달해드리기 전에 혜택 하나만 소개해드리려 하는데요. 약정 끝난 인터넷, 정수기, 휴대폰 가만히 두면 최대 128만 원 손해입니다. 약정 끝날 때마다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국 가입자 수 1위 아정당은 설치 당일 즉시 입금됩니다. 만약 다른 곳보다 혜택이 적다면 차액의 120%를 보상, 신용카드도 현금 캐시백 최대 20만 원 받을 수 있고, 홈페이지에서 인기 카드 혜택도 한눈에 비교하고 신청할 수 있어서 좋아요. 이사 청소도 유명한 아정당. 이사 당일 불만족 시 전액 환불하는 보장이사도 가능합니다. 365일 24시간 무료 상담까지. 아정당하게 받자. 아정당. 고된 노동을 마치고 허기를 달래기 위해 들렀던 동네의 허름한 쌀국수 가게에서 옆자리 손님들이 나누는 대화를 우연히 엿듣게 된 것입니다. 아시아를 넘어 세계를 호령하는 한국의 거대 기업, 삼성전자가 바로 이곳, 가난한 농촌이었던 타이응우엔의 동남아시아 최대 규모의 최첨단 휴대폰 공장을 짓고 무려 수만 명의 현지 직원을 채용한다는 믿기 힘든 이야기였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고단한 노동자들의 헛된 희망이 만들어낸 뜬구름 잡는 헛소문이려니 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 마을 어귀의 낡은 게시판부터 시작해 곳곳에 공식적인 채용 공고가 거대한 현수막과 함께 나붙었고, 깊은 잠에 빠져있던 마을 전체가 마치 거대한 용광로처럼 뜨겁게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삼성전자의 채용 공고문을 뚫어져라 읽어 내려가던 그 순간, 제 심장이 제 의지와 상관없이 세차게 요동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당시 일하던 열악한 공장의 2배, 아니 3배에 가까운 파격적인 월급, 상상조차 해본 적 없었던 4대 보험 보장, 그리고 자녀 학자금 지원부터 의료비 지원까지 꿈에서나 볼 법한 엄청난 복지 혜택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부신 희망만큼이나 절망의 그림자도 짙었습니다. 그 단 하나의 기회를 잡기 위해 수만 명의 지원자가 베트남 전역에서 구름처럼 몰려들었고, 그들 대부분은 저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번듯한 대학 졸업장과 화려한 경력을 자랑하는 엘리트들이었습니다. 면접 당일,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먼지 쌓인 낡은 거울 앞에서 수백 번, 수천 번도 더 연습했던 자기소개를 주문처럼 끊임없이 되뇌며 마치 제 인생의 마지막 전쟁터로 향하는 비장한 병사처럼 굳은 각오로 면접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제 차례가 되어 마주 앉은 면접관, 훗날 제 인생의 은인이 되어주신 박 팀장님은 제 초라한 이력서를 한참 동안 말없이 훑어보시더니 전혀 예상치 못했던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호황 씨, 나이가 아직 젊은데 이직 기록이 상당히 많군요.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는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저는 그 순간 꾸며낸 거짓말로 저를 포장하는 대신 제 삶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내기로 결심했습니다. 숨김없이 있는 그대로의 제 인생을 털어놓았습니다. 아버지의 비극적인 사고와 어머니의 기나긴 투병으로 한순간에 소년 가장이 되어야 했던 기구한 운명.
동생들의 학비와 어머니의 약값을 벌기 위해 단돈 몇 푼이라도 더 주는 곳을 찾아 지옥 같은 공장들을 헤맬 수밖에 없었던 절박함. 그리고 삼성전자라는 마지막 희망의 동아줄을 잡고 싶은 제 간절한 마음까지 모든 것을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이야기를 하는 동안 박 팀장님의 무표정했던 얼굴에 미세한 파문이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결코 저를 얕보는 값싼 동정이 아니었습니다. 제 떨리는 목소리에 진심으로 귀 기울이고 제 삶의 고단한 무게를 온전히 이해하려는 듯한 깊고 따뜻한 공감의 눈빛이었습니다. 모든 면접이 끝나고 자리에서 일어설 때 박 팀장님께서 제 어깨를 툭 치며 나직이 건네신 정말 고생 많았군요. 참 힘들었겠습니다. 라는 그 따뜻한 한마디에 저는 그 자리에서 아이처럼 울음을 터뜨릴 뻔했습니다. 합격 통지서가 집으로 배달된 그날, 저는 동생들을 부둥켜 안고 목 놓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것은 지난날의 서러움과 고통을 씻어내는 눈물이자 마침내 저희 가족에게도 한 줄기 빛이 비치기 시작했다는 벅찬 희망의 눈물이었습니다. 첫 출근 날, 제 눈앞에 위용을 드러낸 거대하고 현대적인 공장 건물을 보면서 저는 마치 다른 행성에 불시착한 듯한 강렬한 충격과 경이로움에 휩싸였습니다. 쾌적한 냉기가 24시간 내내 순환하는 첨단 작업장, 5성급 호텔 뷔페가 부럽지 않을 만큼 다채롭고 정갈한 메뉴가 매일 제공되는 깔끔한 구내식당, 심지어 최고급 안마의자와 최신 게임기까지 완벽하게 갖춰진 직원들을 위한 휴게실까지. 제가 상상했던 공장의 모습과는 모든 것이 차원이 달랐습니다. 교육 시스템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제가 이전에 전전했던 베트남의 공장들은 대부분 하루 이틀, 기초적인 안전 교육만 형식적으로 하고는 곧바로 사람을 기계 부품처럼 고된 현장에 투입했는데 삼성전자는 그 근본 철학부터가 달랐습니다. 2주간에 걸친 체계적인 기본 소양 및 직무 교육을 시작으로 각자가 배치될 공정의 특성에 맞는 심도 깊은 전문 기술, 심화 교육까지 모든 과정이 수십 년간 축적된 완벽한 매뉴얼과 시스템에 따라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한국 본사에서 파견된 베테랑 관리자들은 저희가 완벽하게 기술을 체득할 때까지 정규 시간을 훌쩍 넘겨 밤늦게까지 남아서 1:1 맞춤형으로 가르침을 주며 저희의 성장을 진심으로 독려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서는 노동자에 대한 존중과 기술에 대한 자부심이 느껴졌습니다. 생애 첫 월급날, 제 이름이 찍힌 통장에 입금된 숫자를 몇 번이고 확인하고 저는 또다시 뜨거운 눈물을 삼켰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동생들에게 낡은 옷과 배고픔을 물려주지 않고 빚을 지지 않은 채 당당하게 교육의 기회를 선물할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실제로 저의 학업을 대신 포기해야 했던 큰 여동생은 제가 그만둬야 했던 고등학교에 다시 복학하여 수석으로 졸업할 수 있었고, 남동생과 막내 또한 지역 최고의 학원에 보내 양질의 교육을 받게 할 수 있었습니다. 회사는 저의 땀과 노력을 결코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남들보다 한 발 앞서 기술을 익히고 뛰어난 성과를 보일 때마다 이전 공장, 월급의 몇 배에 달하는 두둑한 인센티브로 즉각 보상했고, 끊임없이 새로운 직무 교육과 리더십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며 저의 무한한 성장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특히 박 팀장님은 때로는 자상한 아버지처럼, 때로는 서리빨같이 엄한 스승처럼 저를 각별히 챙겨주시며 제 인생의 멘토가 되어주셨습니다. 호황 씨, 단순히 주어진 일을 처리하는 기능공에 머물러서는 결코 성장할 수 없습니다. 그 기술의 원리를 깊이 이해하고 비효율을 개선하며 동료들을 이끌어가는 진정한 의미의 기술 장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분의 철학이 담긴 조언은 제 얄팍했던 직업관을 완전히 뿌리부터 바꾸어 놓았습니다. 삼성전자가 저희 가난한 마을에 거대한 둥지를 튼 이후 주변의 풍경 또한 하루가 다르게 놀랍도록 변화했습니다. 먼지 날리던 비포장도로는 왕복 4차선의 넓은 아스팔트 도로로 바뀌었고,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낡고 허름했던 상점들 대신 불야성을 이루는 현대적인 대형 마트와 세련된 레스토랑, 카페들이 우후죽순처럼 들어섰습니다. 한국 식당도 여러 개 생겨났는데 그곳에서 처음 맛본 김치찌개의 칼칼하면서도 깊고 진한 맛은 고향의 그 어떤 음식보다도 제 영혼을 위로해 주었고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케이팝의 신나는 리듬에 어깨를 들썩이고 손에 땀을 쥐게 하는 한국 드라마를 밤새워 보며 미지의 나라였던 한국의 문화에 깊이 매료되어 갔습니다. 입사 1주년이 될 무렵 저는 마침내 저희 가족만의 온전한 보금자리를 마련하는 꿈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지긋지긋한 곰팡내와 습기로 가득했던 좁디좁은 월세방을 벗어나 따스한 햇살이 가득 들어오는 방 3개짜리 깨끗하고 아늑한 아파트로 이사한 것입니다. 생전 처음으로 각자의 방과 책상을 갖게 된 동생들이 온 집안을 뛰어다니며 터뜨리는 해맑은 웃음소리를 들으면서 저는 이제 정말 우리 가족에게도 행복이 시작되는구나라는 벅찬 확신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찬란했던 평화의 시간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공장 내부에 스멀스멀 피어오르는 정체를 알 수 없는 불온하고 음습한 기운을 감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아주 미세하고 사소한 변화에 불과했습니다. 출근길에 마주치는 동료들의 얼굴에서 환한 웃음기가 사라지고 표정이 돌처럼 조금씩 굳어가는가 싶더니 한때 운동장을 떠나갈 듯 우렁찼던 아침 조회의 구호 소리도 점차 힘을 잃고 잦아들었습니다. 관리자들의 지시사항을 전달받는 직원들의 눈빛에 이전에는 없던 미묘한 냉소와 반감이 서리기 시작했고 복도에서 마주쳐도 따뜻한 인사는커녕 못 본 척 고개를 돌리거나 서둘러 제 갈 길을 재촉하는 동료들이 눈에 띄게 늘어났습니다. 가장 큰 변화의 조짐은 점심시간의 구내식당에서부터 명확하게 느껴졌습니다. 이전까지 즐거운 농담과 활기찬 웃음소리로 가득했던 소중한 휴식의 공간은 어느새 묘한 긴장감과 비밀스러운 수군거림이 지배하는 거대한 정보전의 장으로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식당의 가장 구석진 자리에 옹기종기 벌떼처럼 모여 앉아 낮은 목소리로 무언가 지극히 심각하게 논의하는 무리들이 눈에 띄게 늘었고 한국인 관리자가 그들 근처를 지나가기라도 하면 약속이나 한 듯 일제히 대화를 뚝 멈추고 딴청을 부리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휴게실의 분위기 또한 싸늘하게 얼어붙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푹신한 소파에 모여 앉아 열띤 토론을 빙자한 성토 대회를 벌이는 직원들의 모습이 자주 목격되었고 자욱한 담배 연기로 가득 찬 흡연 공간은 항상 회사에 대한 불만 섞인 목소리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낯선 이가 다가가면 마치 비밀결사 조직처럼 황급히 대화를 중단하고 뿔뿔이 흩어지는 그들의 모습은 무언가 거대하고 조직적인 음모가 수면 아래에서 꿈틀대고 있음을 암시하는 듯했습니다. 처음 그들이 제기했던 문제들은 그저 사소하고 유치하기 짝이 없는 불만들이 전부였습니다. 하루 종일 서서 일하는 라인 근무자들을 위한 의자가 너무 딱딱해서 엉덩이가 아프다. 작업장의 최신 LED 조명이 너무 눈이 부셔서 쉽게 피로해진다. 같은 어린아이 투정 수준의 불평이 시작이었습니다. 이내 여름용 작업복은 통풍이 안 돼서 덥고 겨울용 유니폼은 너무 얇아서 춥다. 매일 지급되는 안전장갑의 사이즈가 제각각이라 불편하다. 와 같은 조금만 신경 쓰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들을 침소봉대하는 불평들이 이어졌습니다. 심지어 구내 자판기에 비치된 음료의 종류를 더 다채롭게 해달라. 휴게실 TV에서 한국 드라마 대신 베트남 예능을 틀어달라. 같은 어처구니 없는 요구까지 터져 나왔습니다. 구내 식당의 완벽에 가까운 메뉴에 대한 불만은 특히 악의적이고 집요했습니다. 매일 같이 제공되는 6가지의 풍성한 반찬이 이제는 지겹다. 국물이 한국인 입맛에 맞춰져 너무 짜고 쌀밥이 설익을 때가 많다. 와 같은 불평은 차라리 애교 수준이었습니다. 한국의 대표 음식인 김치가 베트남 사람들의 섬세한 입맛에는 너무 맵고 자극적이다거나 일주일에 한 번씩은 반드시 특식으로 분짜나 퍼부 같은 베트남 전통 음식을 제공하라. 는 조직적인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일부 극단적인 이들은 아예 외부 고급 식당처럼 직원들이 원하는 메뉴를 키오스크를 통해 즉석에서 주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라는 터무니없는 주장까지 서슴지 않고 펼쳤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저 수만 명의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부대끼며 일하는 거대한 조직에서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상의 소음이나 성장통의 일부라고 애써 대수롭지 않게 여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소하게 타오르기 시작한 불씨들이 머지않아 공장 전체를 집어삼키고 수만 명의 운명을 재로 만들어버릴 거대한 화마호 업무의 전조였음을 그때의 저는 미처 깨닫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 불만의 목소리는 점점 더 날카롭고
조직적이며 과격한 형태로 진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등 뒤에서 조용히 수군거리며 불만을 공유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작업장 한복판에서 수많은 동료와 관리자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대놓고 불만을 터뜨리며 공공연히 업무 지시를 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휴게실에서는 매일같이 회사의 크고 작은 정책들을 조목조목 비판하는 성토의 장이 열렸고, 그 비난의 칼날은 점차 회사의 경영 방침과 철학, 그 근간 자체를 겨냥하기 시작했습니다. 급기야 한국에서 온 관리자들이 자신들의 실적을 위해 비현실적인 생산 목표량을 할당하고, 베트남 직원들을 기계처럼 쥐어짠다는 악의적인 소문이 마치 기정사실처럼 돌기 시작했습니다. 중요한 보직이나 해외 연수, 승진 기회는 모두 한국인 주재원이나 그들에게 노골적으로 아부하는 소수의 친한파에게만 독점적으로 돌아간다. 똑같은 시간, 똑같은 강도로 일해도 베트남 직원들은 보너스나 성과급 지급에서 교묘하게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는 식의 어떠한 구체적인 증거도 없는 선동적인 이야기들이 마치 사실인 양 독버섯처럼 퍼져나갔습니다. 이 모든 혼란과 분열의 소용돌이, 그 가장 중심에는 증이라는 이름의 직원이 있었습니다. 유난히 다부진 체격의 사람을 압도하는 쩌렁쩌렁한 목소리를 가진 그는 항상 식당의 가장 중앙, 가장 잘 보이는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 마치 혁명가처럼 선동적인 연설을 거침없이 늘어놓았습니다. 그의 주변에는 언제나 열댓 명의 추종자들이 마치 제왕을 호위하는 근위대처럼 그를 둘러싸고 앉아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광신도처럼 열광적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환호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회사 생활에 불만이 가득한 반골 기질에 문제하려니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모든 행동이 대단히 치밀하고 고도로 계산된 조직적인 행보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그는 마치 잘 짜인 연극의 각본처럼 매일 다른 주제로 회사의 문제점을 들춰내며 갈등을 교묘하게 증폭시켰습니다. 월요일에는 임금 문제를, 화요일에는 작업 환경의 안전 문제를, 수요일에는 복리후생 제도의 차별성을 물고 늘어지는 시기였습니다. 그의 선동은 체계적이었고 그 목표는 명확해 보였습니다. 바로 분열이었습니다. 특히 갓 입사하여 회사에 대한 충성심과 자부심으로 가득 찬 신입 사원들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해 회사의 어두운 면과 부정적인 사례들만을 교묘하게 부풀려 이야기하며 그들의 순수한 마음에 불신과 반감의 씨앗을 심는 모습이 자주 목격되었습니다. 그의 뱀 같은 혓바닥의 유혹에 넘어간 순진한 신입 사원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 성실했던 초심을 모두 잃고 회사를 적대시하는 치명적인 불만 분자로 돌변하곤 했습니다. 저는 그가 그저 평범한 선동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아주 우연한 기회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도 늦은 밤까지 밀린 업무를 처리하고 지친 몸으로 퇴근하던 길이었습니다. 공장 후문, 가로등 불빛조차 제대로 닿지 않는 어둡고 흐미진 공터에서 증이 낯설고 험악한 인상의 사내들과 은밀하게 접선하는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한 것입니다. 번쩍이는 최고급 검은색 세단에서 내린 정체불명의 사내들과 증이 주변을 경계하며 은밀하게 두툼한 서류 뭉치와 돈다발로 보이는 봉투를 주고받는 모습이었습니다. 훗날 밝혀진 끔찍한 진실이지만 그들은 삼성의 최첨단 기술을 훔치기 위해 중국의 거대 경쟁사에서 파견한 전문 산업 스파이들이었습니다. 그제야 저는 증이 왜 그토록 집요하고 체계적으로 회사 내부의 갈등을 조장하고 분위기를 망가뜨리려 했는지 흩어져 있던 모든 의문의 퍼즐 조각을 맞출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결코 단순한 임금 협상이나 노사 갈등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회사의 핵심 기술을 외부로 빼돌리고 내부 분열을 극대화하여 삼성의 막강한 경쟁력을 뿌리부터 약화시키려는 거대 자본과 국가 권력이 개입된 추악하고 거대한 음모의 일부였던 것입니다. 어느 날 저녁, 퇴근 준비를 하던 저를 증과 그의 추종자들이 험악한 분위기로 가로막았습니다. 그들은 저를 휴게실 가장 구석진 곳으로 끌고 가 마치 법정의 피고인을 신문하듯 저를 둘러싸고 앉았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이전에는 결코 볼 수 없었던 노골적인 위협과 살기마저 서려 있었습니다. 증은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하지만 더없이 단호하게 본론을 꺼냈습니다. 전면 파업에 동참하라는 사실상의 최후 통첩이자 거부할 수 없는 명령이었습니다. 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그들의 비열한 제안을
제 모든 신념을 걸고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제 가족을 절망의 늪에서 건져주고 새로운 삶을 선물해준 은인과도 같은 회사를 제 손으로 무너뜨리는 배신 행위를 저지를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공장 안에서 완벽한 투명 인간이자 만인의 적이 되었습니다. 저를 향한 상상을 초월하는 집요하고 악랄한 따돌림과 괴롭힘이 시작된 것입니다. 평소 가족처럼 살갑게 인사를 나누던 동료들은 저를 마치 전염병 환자 보듯 피했고 업무에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대화조차 거부했습니다. 제가 복도를 지나가면 등 뒤에서 더러운 배신자, 회사의 앞잡이라는 경멸 섞인 욕설이 들려왔고 식당에서는 누구도 제 옆자리에 앉으려 하지 않아 저는 늘 수백 명의 군중 속에서 섬처럼 홀로 앉아 밥을 삼켜야 했습니다. 협박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대담하고 비열해졌습니다. 제 개인 사물함에는 배신자는 언젠가 밤길에 피를 보게 될 것이다 라는 섬뜩한 내용의 협박 쪽지가 들어 있었고 작업복 주머니에는 제 어린 동생들의 이름과 다니는 학교를 정확히 언급하며 가족의 신변을 위협하는 인간으로서 차마 할 수 없는 악랄한 경고가 담겨 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결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비열하고 추악한 압박이 계속될수록 제 신념은 역설적으로 더욱 강철처럼 단단하게 굳어져 갔습니다. 동료를 이간질하고 협박하는 자들이 과연 우리 모두를 위한 정의와 권리를 말할 자격이 있는가? 매일 아침 등교하는 동생들의 해맑은 얼굴을 보며 저는 제가 목숨을 걸고서라도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 다시금 심장에 되새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저는 이 모든 추악한 암투의 실체를 명명백백히 밝혀낼 운명과도 같은 결정적인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날따라 긴급하게 처리해야 할 물량이 밀려들어 저 혼자 남아 품질 검수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직원이 퇴근한 늦은 시간, 불 꺼진 거대한 사무동 복도는 죽음과도 같은 적막감마저 감돌았습니다. 마지막 서류를 정리하고 퇴근하려던 바로 그 찰나 3층 핵심 기술 자료실 쪽에서 한 줄기 희미한 불빛과 함께 지극히 수상한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그곳은 바로 증의 사무실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호기심과 의심에 이끌려 고양이처럼 발소리를 죽인 채 다가가 굳게 닫힌 문틈으로 안을 엿본 순간 저는 온몸의 피가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버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증이 회사 메인 서버 컴퓨터에 정체불명의 개인 USB를 연결한 채 무언가를 미친 듯이 다급하게 복사하고 있었습니다. 모니터 화면에 쉴 새 없이 스쳐 지나가는 파일명들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회사의 명은 그 자체인 것들이었습니다. 아직 세상에 공개되지 않은 차세대 폴더블 폰의 완벽한 3D 설계 도면, 경쟁사들이 수조 원을 들여도 따라올 수 없는 최첨단 반도체 생산 공정의 핵심 데이터, 심지어 미래 기술의 향방을 가를 인공지능 관련 특허 문서들까지 회사의 가장 깊숙한 심장부의 1급 기밀 정보들이 속수무책으로 외부로 유출되고 있는 끔찍한 현장이었습니다. 심장이 발소리보다 더 크게 제 귓가에서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제 낡은 휴대폰을 꺼내 그 반역의 증거를 남기려는 바로 그 순간 복도 저편에서 누군가 묵직한 발소리를 내며 계단을 올라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그 순간 반사적으로 근처의 거대한 대형 복사기 뒤에 좁은 틈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길고도 아찔한 숨막히는 몇 분이었습니다. 심장이 갈비뼈를 부수고 튀어나올 듯 요동쳤고 식은땀이 비 오듯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다행히 순찰을 돌던 야간 경비원이었습니다. 그가 복도 끝으로 완전히 사라진 것을 확인한 저는 다시 증의 사무실을 살폈습니다. 잠시 후 증은 범죄의 증거가 담긴 USB를 양복 안주머니 가장 깊숙한 곳에 숨긴 채 극도로 조심스러운 동작으로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그는 곧장 창가로 다가가 밖의 어둠 속에서 대기하고 있던 검은색 최고급 세단을 향해 희미한 손짓을 보냈습니다. 창문 아래로 어둠 속에서 기다리던 그림자 같은 사내가 손을 내밀었고 인류의 미래를 바꿀 최첨단 기술이 담긴 USB와 피비린내 나는 검은 돈이 담긴 두툼한 봉투가 교환되는 장면이 그날따라 유난히 밝았던 달빛 아래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이것은 한 개인의 일탈이 아닌 국가 단위로 치밀하게 계획된 조직적인 기술 전쟁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뜬 눈으로 핏발선 채 밤을 새웠습니다.
침대에 송장처럼 누워 수만 가지의 생각들이 머릿속에서 격렬하게 전쟁을 벌였습니다. 이 끔찍한 사실을 즉시 회사에 알려야 한다는 불타는 사명감과 만약 이 모든 것을 폭로했을 때 저와 제 무고한 가족에게 닥쳐올 상상조차 하기 힘든 보복에 대한 극심한 두려움이 제 영혼을 갈기갈기 찢어놓았습니다. 하지만 제 뇌리를 섬광처럼 스친 것은 바로 박 팀장님의 간절했던 그 말씀이었습니다. 진실을 외면하는 비겁한 자는 어떠한 위대한 변화도 이끌어낼 수 없습니다. 저는 비겁한 침묵 대신 모든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정의로운 용기를 선택하기로 제 영혼에 맹세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동이 트기도 전에 유령처럼 회사로 향했습니다. 증이 사용했던 컴퓨터에 남아있을 로그 기록이야말로 그의 반역 행위를 증명할 빼도 박도 못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될 것이라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새벽 경비원들의 허술한 교대 시간을 틈타 건물 안으로 잠입한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의 컴퓨터를 켰고 제 예상대로 전날 밤의 모든 USB 사용 기록과 복사된 파일 목록이 고스란히 남아있었습니다. 휴대폰으로 그 화면을 미친 듯이 촬영하려던 바로 그 순간 등 뒤에서 사무실 문이 날카로운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책상 밑의 좁은 공간으로 몸을 구겨 넣었고 제 심장은 정말로 터져버릴 것만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상황은 한편의 숨막히는 첩보 영화처럼 폭풍처럼 빠르게 전개되었습니다. 베트남 공안부의 최정예 특수수사팀과 한국에서 극비리에 급파된 삼성 본사 감사팀이 합동으로 비밀 수사에 착수했고 고도로 훈련받은 사복 경찰들이 신입사원으로 위장해 공장 곳곳에 신경망에 잠입했습니다. 체포 작전은 그야말로 영화처럼 극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증이 또다시 공장 후문 담벼락 밑에서 중국 스파이와 접선하여 기술 자료가 담긴 USB를 건네려던 바로 그 결정적인 순간 매복해 있던 수십 명의 경찰 병력이 일제히 현장을 덮쳤습니다. 그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고 땅바닥에 내동댕이 쳐져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까지도 이것은 미국과 한국 자본의 추악한 음모다 라고 발악했지만 그의 손에 들려있던 USB와 거액의 달러가 담긴 돈 가방은 그의 모든 죄악을 명명백백하게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핵폭탄급 충격은 그 이후에 터져 나왔습니다. 회사 내부 인트라넷 게시판에 삼성전자, 타이응우엔 공장 전면 철수 및 베트남 전체 투자 계획 원점 재검토라는 사형 선고와도 같은 공식 공지가 올라온 것입니다. 그 소식은 빛의 속도로 퍼져나가 저희 마을 전체를 거대한 공황 상태로 몰아넣었습니다. 삼성전자가 만약 정말로 베트남에서 철수한다면 수많은 협력업체의 연수의 도산을 포함해 최소 수십만 명의 생계가 하루아침에 막막해지는 그야말로 지역 경제의 완전한 파멸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사태의 상상조차 못했던 심각성을 뒤늦게 깨달은 베트남 정부의 반응은 그야말로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베트남 총리가 직접 TV 생중계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며 삼성의 용서를 구하고 삼성전자, 경영진과의 긴급 회담을 위해 모든 외교 일정을 취소하고 전용기를 타고 한밤중에 한국으로 날아갔습니다. 베트남 정부는 파격적인 세금 감면과 핵심 인프라 무상 제공은 물론 다시는 이런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외국 기업 핵심 기술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빛의 속도로 제정하고 산업 스파이 범죄를 전담하는 총리 직속의 특별 경찰 조직을 신설하겠다고 문물로 호소하며 약속했습니다. 결국 모든 고심 끝에 삼성전자는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그야말로 혁명적인 초강수를 두었습니다. 기존의 노동 집약적인 수십 개의 공장들을 모두 폐쇄하고 그 자리에 인간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인공지능과 수천 대의 로봇이 모든 생산 공정을 스스로 제어하는 50여 개의 최첨단 무인훈련 스마트 팩토리를 새로 짓겠다는 미래를 향한 장엄한 선언을 한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박 팀장님께서 저를 조용히 당신의 사무실로 부르셨습니다. 저는 마침내 저에게도 차가운 해고 통보가 내려질 것이라 각오하며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하지만 팀장님은 뜻밖에도 온화한 미소를 지으시며 제게 따뜻한 차를 건네셨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을 다시 한번 바꿔놓을 말씀을 건네셨습니다. 호황 씨, 한국 본사에서 최종 결정이 내려왔습니다. 새로 지어질 스마트 팩토리를 이끌어갈
최정예 핵심 인재를 양성하는 특별 교육 프로그램의 첫 번째 대상자로 호황 씨가 최종 선발되었습니다. 제가 그룹의 최고 경영진에게 호황 씨를 1순위로 강력하게 추천했습니다. 회사가 가장 어둡고 위태로웠던 순간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보여준 당신의 그 위대한 용기와 고결한 충성심을 우리 삼성은 결코 영원히 잊지 않을 겁니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제 눈앞이 흐려지며 그동안 억눌러왔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폭발하며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팀장님, 제가 정말 감사합니다. 어린아이처럼 흐느끼는 저를 보며 강철 같았던 팀장님의 눈시울도 어느새 붉게 젖어 있었습니다. 아닙니다. 호황 씨가 없었다면 어쩌면 우리 공장은 이미 역사 속으로 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회사의 영웅을 우리가 어떻게 잊겠습니까? 이제 더 높은 곳, 더 넓은 세상을 향해 함께 날아오를 준비를 하십시오. 그렇게 저를 포함하여 회사의 위기 속에서도 비겁하게 타협하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켰던 소수의 직원들은 새로운 미래를 약속받았습니다. 반면 파업을 선동하고 쥐술 유출이라는 반역 행위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되었던 수많은 직원들은 모두 법의 엄중한 심판을 받았고 기회주의적으로 파업에 가담했던 대다수의 직원들은 결국 정든 회사를 떠나야만 했습니다. 저는 현재 AI 운영팀의 핵심 일원으로서 인간의 언어보다 더 복잡한 로봇 시스템의 언어와 스스로 학습하고 진화하는 인공지능을 제어하는 최첨단 기술을 배우고 있습니다. 하루하루가 뇌가 타들어가는 듯한 도전의 연속이지만 이런 엄청난 기회를 얻었다는 사실만으로도 가슴 벅찬 감사의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정신없이 앞만 보고 달려오는 사이 제 어깨에 매달려 있던 코흘리게 동생들도 어느새 훌쩍 자라 각자의 원대한 꿈을 향해 힘차게 비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둘째 여동생은 베트남 최고의 공과대학 졸업을 앞두고 있는데 저희 영향을 받아 AI와 로봇공학을 주제로 졸업 논문을 준비하며 삼성전자 입사를 간절히 꿈꾸고 있습니다. 셋째 남동생은 전국 단위 이공계 특성화 고등학교에서 전교 수석을 다툴 만큼 압도적인 재능을 보이고 있고 막내 역시 중학교 과학 영재 프로그램에 최연소로 선발되어 매주 주말마다 대학교 부설 연구실에서 저명한 교수님들의 특별 지도를 받고 있습니다. 요즘 들어 하늘에 계신 돌아가신 부모님 생각이 참 많이 납니다. 만약 두 분께서 지금 저희 곁에 살아계셨다면 이렇게 대견하게 성장한 저희 남매의 모습을 보시고 얼마나 자랑스러워하고 기뻐하셨을까요? 하지만 이제 그 슬픔과 그리움에만 머물러 있지는 않으려 합니다. 비록 저희 곁을 일찍 떠나셨지만 저 하늘 가장 높은 곳에서 분명 그 누구보다 환하고 흐뭇한 미소로 저희를 자랑스럽게 지켜보고 계실 거라 굳게 믿기 때문입니다. 다음 주 주말에는 오랜만에 시간을 내어 온 가족이 함께 부모님이 고이 잠들어 계신 곳에 찾아뵈려 합니다. 문득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제 인생의 은인이자 스승이신 한국분들은 이렇듯 존경하고 사랑하는 어른의 묘소에 찾아뵐 때 보통 어떤 마음으로 어떤 음식을 정성껏 준비해 가는지요? 저희 남매를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건져 올려주신 한국의 깊은 정성과 따뜻한 마음에 조금이나마 보답하는 마음으로 저 또한 한국의 예법에 따라 가장 귀한 것을 정성껏 준비해 가고 싶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어떠셨나요? 외국인들이 한국에 대해 겪은 해외 감동 사연을 계속해서 보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